히틀러인데? 그러네. 히틀러예요? 2차 대전인데 그러면? 히틀러에 맞서는 사람인가요? 그런가 본데요. 이야. 독일이 와, 진짜 다 독일이 그 차지했었죠. 정도로? 이렇게 실루엣을 보면 조금 감이 올 수도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유럽 대부분이 히틀러의 손아귀에 넘어갔기 때문에 영국 역시 국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영국에는 죽는 순간까지 싸워야 된다고 외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입니다. 아, 처칠경.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1874년 11월 30일) 윈스턴 레너드 스펜서 처칠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 외국 사람 중에 이름 길면 좀 집안 좋은 거 아시죠? 예, 보다시피 처칠은 이런 으리으리한 블레넘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 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란 처칠이 유독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사회성. 사랑 아닐까요? 사회성, 사랑. 근데 바로 공부였습니다. 공부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공부를 안 했나요? 아니면 안 시킨 건가요? 안 시켰을 리는 없고요. 네, 집안만 보면 사실 뛰어난 성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척척 받는 게 당연한 수준이었겠지만 네. 처칠의 성적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참담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적만 나쁜 게 아니라 학교 생활도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처칠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처칠이 군것질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설탕을 학교 그 주방 같은 데 가서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탕 훔쳐 먹다가 네. 아니 설탕을 훔쳐 먹어? 그런데 이제 분명 처칠이 잘못한 건데도 처칠이 화가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 모자를 나중에 몰래 빼가지고 막 발로 밟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야, 진짜 악동이다. 처칠에게 이 부족했던 게 사실 성적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처칠이 이렇게 악동이 된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거물급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로서 너무 바빴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고 사고 마치는 아들한테 큰 관심도 없었다고 그래요. 처칠이 그 자기 자서전을 보면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한 게 평생 두세 번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참 얼마나 관계가 소원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머니라도 좀 챙겨줬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사교계에 입문하셔서 유모에게 아들을 맡긴 채 파티를 즐기는데 아주 바빴습니다. 처칠은 부모님의 관심이 절실했던 낙제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처칠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 사실 처칠이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는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다고 판단한 처칠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처칠은 사관학교 졸업 후 기병장교가 됐습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처칠이 처음 주목받게 된 건 공교롭게도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1899년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2차 보어 전쟁 때문이었죠. 보어 전쟁은 영국이 금강과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 사는 네덜란드계 백인인 보어인들이 건설한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사실 영국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쉽게 이길 거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런 애초의 예상과 달리 상당히 전쟁에서 고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또 처칠이 가 있었습니다. 처칠이 왜 이 보어 전쟁에 가 있었을까요?
전쟁 보는 걸 파병된 거 좋아해서. 아닐까요? 사실 처칠이 글쓰기를 되게 좋아했고 또 잘했습니다. 아시죠? 뭐 네. 처칠은 워낙 문장력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 적성을 살려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도 모닝포스트라는 신문에 기사를 계속 기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 전쟁이 일어나자 종군 기자로 전쟁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갔던 거죠. 기자로 활동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처칠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장한 보호인들이 처칠이 탄 기차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칠이 보호인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처칠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수용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도망치다가 화물열차가 지나가니 거기에 몰래 잔입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아니 대체 그러면은 탈출하는 동안 보호군은 뭐 어떻게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어떻게 탈출한 거야?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처칠이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호군은 처칠에 대해서 체포 지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같이 볼까요? 현상금인가? 그쵸. 25파운드가 현상금이죠. 처칠이 살았든 죽었든 데려오게 하면 은하 25파운드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화가 났나 보네. 네. 근데 이래서 유명해져요. 이 이야기가 영국에도 알려지게 되고 뭐 처칠이 도망갔대더라, 잡혀서 죽었대더라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때 처칠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처칠은 자기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진지 몰랐고요. 일단 화물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황무지에 내려서 사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외딴 농가를 하나 발견을 해요. 운명에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농가의 문을 이렇게 딱딱 두들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살던 사람이 그 지역의 유일한 영국계 남아프리카인이었어요. 와. 그럴 리가. 그런 우연이. 네, 정말 될 사람은 되죠. 그래서 이런 우연 덕분에 처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적지를 빠져나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야. 피터 씨 이때 영국에서 처칠이 엄청 인기가 많아졌다면서요? 처칠도 그 남아공 더번에 도착했을 때 그 항구 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가지고 진짜 묻힐 뻔했다고 자기 말로 와. 너무 신나게 해주니까. 네, 그렇죠. 덕분에 처칠은 보호 전쟁이 나온 최고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죠. 이런 전쟁 영웅 이미지에 힘입어서 처칠이 도전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치였습니다. 사실 처칠도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아버지 영향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1900년 총선에 출마한 처칠은 26살의 나이로 하원 의원이 돼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26살. 이야, 되게 빨리 들어갔다. 처칠은 정계에서 승승장구했고요. 1908년에는 통상장관에 임명이 되죠. 이게 하원 의원 된 지 불과 8년 만이자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32살의 장관. 왜 그래요? 부러워서요? 통상장관이 된 이후 처칠은 경제장관, 내무장관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37살에는 해군 장관에 임명되면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을 이끄는 수장이 됩니다. 와.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 좀 정치인들이 젊었어요?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이른 나이에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했다고 볼 수 있죠. 처칠이 4년째 해군 장관직을 하고 있었던 1914년. 혹시 19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 어제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상황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확보해야 연합군이
이렇게 러시아에 필요한 물품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이 동맹국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 해협을 봉쇄해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다르다넬스 해협이란 곳인데요. 이 통로를 봉쇄해버리니까 흑해와 지중해 간의 통행이 단절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연합국의 군수물자 지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죠. 이때 영국의 해군 장관 처칠은 전쟁의 판세를 뒤흔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그럼 그러면 맞서 싸워야죠. 아, 그쵸. 처칠의 결정은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한 오스만 제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칠은 처음에 영국의 해군력만으로도 이 작전이 성공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의 해군 함대가 해안가에 있는 오스만 제국의 후대를 함포 사격을 한다면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오스만 군이 바다에 띄워놓은 기뢰에 부딪혀가지고 함대 일부가 손상이 되고 파손이 됩니다. 침몰하나? 그새? 그래서 급히 육군과 해군이 연합해서 이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 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륙을 했더니 연합군 부대가 더 이상 여기를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 갈리폴리 반도의 지형입니다.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다 산이구나. 네. 이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주 고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해안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대규모로 상륙했는데 막상 거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고지대에 있는 오스만 군의 포대가 기관총으로 난사를 하는데 그걸 피할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륙한 연합군은 그 자리에서 오스만 군의 대포와 기관총 세례를 그대로 받아야만 했었죠. 사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요, 해군의 함포 사격이 필요합니다. 즉 정교하게 시간을 맞춰서 해군이 뒤에서 함포를 쏴서 이걸 지원해주면 되는데 당시만 해도 육해군 합동 상륙 작전이라는 정교한 작전 개념이 발달하기 전이라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월의 갈리폴리 전투 끝에 연합군은 5만 7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여기에 부상자까지 합치면 무려 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전을 그때 처칠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 엄청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사표감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딱딱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작전 실패가 오롯이 처칠 때문인가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처칠이 이 작전을 처음 구상하고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당시 아주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리폴리 전투의 작전 이후 처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칠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해군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물러났구나. 이후에도 오랫동안 갈리폴리 전투의 패배는 처칠의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았죠. 그의 정적들은 처칠과 논쟁을 하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갈리폴리. 갈리폴리. 그러면 처칠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도 못했다고 했죠. 평생 고통이네요. 네, 그만큼 처칠에겐 뼈아픈 실책으로 남았던 거죠. 1929년부터 39년, 이 10년간의 기간은 처칠 스스로가 광야의 시기였다. 윌더네스 이어스. 이렇게 말할 수 정도로 그야말로 처칠 인생 그래프에서 바닥을 찍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처칠에게 아예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처칠을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시킨 건 역설적이게도 2차 세계대전 내내 처칠과 격돌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네, 와, 저렇게 이거 생겼어요. 대립구도가 장난 아닌데요?
히틀러의 유럽 침공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야욕을 경고했던 처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처칠이 그동안 해군 장관, 군수부 장관 등을 요직을 거치면서 얻은 전쟁에 대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위기에 빠진 영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결국 여론에 밀린 체인벌린 총리가 처칠을 다시 해군 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당시 해군 장관이 된 처칠의 상황을 보여주는 만평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We won't stop until we have destroyed the British Empire. 우리는 영제국 이렇게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하고 처칠은 야, come on and fight. 그럼 덤벼라, 우리 싸우자 이런 식으로. 영국도 야라는 말을 쓰네요. 야네요. 네. 근데 지금 처칠 경이 메롱하는 건가요? 그렇죠. 메로 네, 이렇게 원래 해요, 영국에는. 네. 뭔가 이거 메롱 같은데? 예. 네, 이 만평에서 주목할 점은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당시 총리인 체인벌린이 아니라 처칠로 표현된 점이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이제 1인자로 부상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 영국 정부 안에 누가 진정한 전쟁 리더인지 대중의 평가 그리고 국내의 평가가 반영된 것 같아요. 영국 총리 체인벌린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노르웨이가 함락되고 유럽 서부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총리직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위기의 영국을 책임질 총리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처칠. 네, 바로 처칠입니다. 처칠의 나이 66세 때 벌어진 일이었죠. 야, 나이가 많으셨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총리가 된 처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계속 처칠이 주장했잖아요. 네, 군사를 늘려야 된다. 군사력 증강도 당연히 했죠. 근데 처칠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야당을 초청해 연합정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거국내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때는 자기 편뿐 아니라 반대 세력까지 포섭해 영국 국민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칠이 한 일은 전쟁 업무가 분산되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전쟁을 총괄하는 워 미니스트리, 전쟁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칠 스스로 총리이자 전쟁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내가 바로 전쟁을 책임진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죠. 자, 그럼 처칠이 총리가 되었을 당시 영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이미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쟁 전에 독일에 흡수되었고 1939년 9월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폴란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가 차례차례 무너지고 5월이 되자 믿었던 프랑스마저 무너지면서 항복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유일하게 영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막 총리가 된 처칠이 공식적인 첫 연설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 그 유명한 그건가?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 is no survival. Come, then, let us go forward together. 네,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딱 엿보이네요. 네. 그리고 저걸 들으면 되게 절망 속에서도 네. 우리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처칠의 연설은 위기의 순간마다 분위기를 역전시켰고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그들을 하나로 묶었죠. 이제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마침내 처칠과 히틀러 두 리더가 맞서 싸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칠이 영국의 운명을 짊어진 총리가 된 그 순간
히틀러는 프랑스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이제 그의 시선은 영국을 향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런 히틀러의 진격을 이제 무조건 막아야 하는 처칠에게 위험천만한 그리고 참 어려운 작전 하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약 34만 명의 연합군 병력이 무사히 영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만 8천여 명을 소송했다고? 나 소름 돋아. 참 죽다 살아났다는 말이 참 이거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감동이다 진짜. 와,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진짜. 그러니까. We shall fight with growing confidence and growing strength in the air.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와.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웅장해지네요. 예.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웅장해질 정도로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처칠이 이 연설을 이제 덩케르크 작전이 사실상 성공했을 그 시점에 했다고 하죠. 덩케르크에 남겨두고 온 장비와 물자 피해가 컸고요. 또 영국 공군의 막대한 손실도 감수해야만 했죠. 하지만 3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영국은 이후 독일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반을 그래도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8월 24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이때 독일 공군은 런던 근교의 공군기지 그리고 비행장을 집중적으로 포격합니다. 영국도 독일도 서로의 수도에는 폭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뭐 상도인가? 그래서 전쟁에도 상도는 있죠. 약간 보복이 두려워서?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괜히 자극하고 또 폭격하면 자국 수도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40년 8월 24일에 그 토요일 밤이었는데 독일 폭격기 한 대가 길을 잃고 실수로 런던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서칠이 엄청 격분해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다음 날 베를린 공격을 명령합니다. Er tut es nicht deshalb, weil diese Luftgriffe besonders wirkungsvoll sind, sondern weil seine Luftwaffe beim Tag nicht über deutsches Land kann. Und wenn die britische Luftwaffe 2.000 oder 3.000 oder 4.000 Kilogramm Bomben wirft, dann werfen wir jetzt in einer Nacht 150, 180, 230, 300. Sehr gern, Sie werden bei uns Städte im großen Ausmaß angreifen. Wir werden Ihre Städte ausradieren. Wir werden diesen Nachtpiraten das Handwerk legen, so wahr uns Gott helfe. 와, 몇 대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되게 침착하다 사람들이. 아, 좀 무섭다, 사이렌 소리.
당시 상황을 보니까 어떠세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한 거네요. 네. 다른 곳도 아니라 수도가 저렇게 거의 2달 가까이 밤낮으로 폭격을 당했으니까 정말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이때가 본토 항공전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어두웠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국 정부가 되게 강조했던 게 일상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도 돌아갈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나왔던 포스터 중 하나가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그 유명한 문구가 적힌 그 포스터가 그때 많이 있었죠. 이렇게 포화 속에서도 끝끝내 런던 시민들은 버텨냈고 결국 영국 본토 항공전은 1940년 10월 31일에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런던은 끈질기게 히틀러에 맞서 버텼지만 처칠이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히틀러를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겨야하려면 동맹? 네. 누구랑? 미국? 예,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처칠은 애초부터 미국에 참전을 해야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미국에 호소를 합니다. We shall not fail or falter. We shall not weaken or tire. Give us the tools, and we will finish the job. 1941년 8월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에서 만나 양국의 공동 목표와 전후 질서에 대해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D-Day라는 말이 여기서 왔죠. 그 뭐지? 낙하산. 이곳에 6일 하루에만 약 16만 명 정도의 병력이 상륙했는데 이날에 1,200여 대의 항공기와 5천여 척의 선박이 동원되었고 8월 말까지 약 300만 명의 병력이 영불 해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험난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1945년 5월 연합군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영국 국민에게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자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총선거에서 뜻밖의 처칠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사실 여전히 처칠을 지지했지만 이제 전쟁 후에 새로운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야당인 노동당이 더 적합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1945년 선거 패배로 이제 처칠이 정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71였어요. 그러나 처칠은 부활했습니다. 처칠은 77살 때인 1951년 총선 승리를 통해 다시 총리 자리에 복귀합니다. 77의 나이에. 그리고 79세인 1953년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후 처칠은 1955년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했고 1965년 1월 91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세인트 폴 이야. 성당. 국가의 영웅급 장례식이네요.
국장이죠. 국왕은 신하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문율을 깨고 엘리자베스 2세가 직접 참석을 했죠. 이렇게 처칠은 유럽 역사에서 큰 발자국을 남긴 인물인 게 분명하지만 그가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그가 적지 않은 실수를 했고 또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칠이 오늘까지 기억되는 건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갈리폴리 전투에서 뼈아픈 실패를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때 또 히틀러가 영국을 침공했던 그 순간에 처칠이 포기를 했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처칠이 전쟁 중에 자기 모교였던 헤로스쿨을 방문했을 때 남긴 연설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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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라. Never, never, never give in. 네, 감사합니다. 네. 물가는 치솟았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했어요. 심지어는 파업들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노동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했죠. 결국 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까지 초래하게 됐는데 이런 현상을 일명 영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병. 네. 그런데 이 영국병을 타파하려고 팔을 걷어붙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지? 바로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 대처. 우리에게는 철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마거릿 대처는 20세기 이후 최장 기간 그리고 연속 3번 집권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면서 11년 6개월간 영국의 총리로 근무합니다. 마거릿 대처는 지독한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갔어요. 이로 인해 마거릿 대처를 향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리게 됐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서 영국병을 타파한 영웅으로 칭송됐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갑고 냉혹하게 영국의 미래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자부심과 명성을 미국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어요.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의 강자로 떠오른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이 제조업 생산력을 키워가는 동안 영국은 다양한 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은 2자릿수에 달했고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었어요. 그 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퍼지면서 1970년대 영국을 강타한 이른바 영국병이 만연해진 거죠. 무슨 이 영국병이라는 게 대체 왜 생긴 걸까요? 영국병 발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파업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물가 상승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로 인해서 임금 파업은 또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국은 막강한 복지제도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는 국가가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한 영향으로 영국 사람들 사이에는 노동에 대한 건강한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지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어가던 영국의 산업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빠르게 몰락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영국이 영국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은 마거릿 대처에게는
정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어요. 그러자 장관이었던 마거릿 대처는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7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배급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마거릿 대처한테는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유급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절감한 비용으로 교육시설물 증대와 수리를 하고 교원을 충원하려 했던 거죠. I'm responsible for seeing that there are proper, good school buildings for children i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Now, most parents can afford to provide their own children with milk or to give them money to buy milk. They can't, in fact, provide the school buildings.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마거릿 대처는 유능한 미모의 정치인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우유도둑으로 전 국민에게 낙인 찍히게 돼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치인 마거릿 대처의 행보에는 거칠 것이 없었는데 당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해보기로 한 거죠. 와.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마거릿 대처라도 이 일만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정치는 여전히 상류층 출신의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대적인 대처의 지지자인 남편조차도 당대표에 도전하는 일은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 조용한 분이.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거릿 대처는 전혀 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 마거릿 대처에게 운이 따라줬는데요. 원래 당대표에 출마할 사람은 키스 조집라는 의원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말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하층 노동 계급 젊은 여성들의 출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난한 미혼 여성들은 국가 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피임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세다. 큰일인데 이분. 그러자 사람들은 키스 조지프가 산하 제한 정책 옹호자 혹은 인종차별주의자, 계급차별주의자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키스 조지프는 이런 비난 여론에 밀려서 보수당 당대표 후보에서 물러나게 돼요. 대처에게는 기회가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난 기회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진 마거릿 대처는 이후 열린 보수당 당대표 선거에서 총 276표 중에 146표를 얻으면서 보수당의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오, 됐다. 이때 마거릿 대처의 나이가 50세였다고 해요. 와. Mrs. Thatcher, the morning after your election, how do you feel about it now? Well, perfectly all right. Perfectly all right. There's so much to be done that one hasn't time to feel too many butterflies. Are you a little apprehensive about this new job? Of course. Everyone is starting a new job. 모든 당을 통틀어서 영국 최초의 여성 당대표였죠. 와. 하늘이 도왔네. 교수님 그럼 영국에서 이렇게 당 대표가 된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의 권력이 생기는 거고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인한테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영국 정부의 최고 수장이 총리인데 영국은 총리 투표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정당의 당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마거릿 대처가 보수당의 당대표가 되고 4년 후인 1979년 5월에 영국에서 드디어 총선이 열리게 돼요. 마거릿 대처는 이 선거가 자신의 일생일대 기회임을 직감했고요. 이때 대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펼칩니다. 이 왼쪽 장바구니를 보시면 1974년이라고 적혀 있고 이 오른쪽 장바구니에는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1979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아닐까요? 1974년도에는 이 돈으로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1979년도에는 같은 돈으로 이렇게밖에 못 산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마거릿 대처는 다시 한번 자신이 물가를 잘 아는 주부라는 이미지를 내세웠던 거죠. 이렇게 마거릿 대처는 선거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잘했는데 마거릿 대처의 이미지 메이킹 능력이 빛을 발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 바로 마거릿 대처를 상징하는 별명인 철의 여인이죠.
사실 처음 대처한테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지어준 건 소련이었어요. 대처가 보수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마거릿 대처는 군사력을 자꾸 증강시키려는 소련 정부를 맹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러자 이제 소련의 한 군 기관지에서 마거릿 대처를 비난하는 기사를 냈고 그 기사의 타이틀이 바로 철의 여인, 위협을 휘두른다였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우연히 영국까지 전해졌는데 대처가 이를 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좋아했나요? 그 별명을? 네, 맞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듣고 마거릿 대처는 아주 좋아하면서 총선 유세를 하는 연설 때마다 영국은 이제 철의 여인을 원한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위기에 빠진 영국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라고 어필하고 다니는 거죠. 홍은아 기자님, 당시 철의 여인이라는 그 이미지 메이킹이 잘 좀 통했나요? 네, 사실 이 별명을 사용한 바로 다음 달에 마가렛 대처의 지지율이 7%나 올라갔대요. 그래서 대처가 나중에 소련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 Yes, I am an Iron Lady. After all, it wasn't a bad thing to be an Iron Duke. 이 정치인들에게는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 같았어도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땡큐 소련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녀의 작전이 적중했고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은 확실히 앞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운명의 총선 당일에 모든 투표가 종료된 후에 마거릿 대처는 마침내 보수당의 승리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요. 보수당 승리하면 이제 총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버킹엄 궁전에서 통보 전화를 받기만 하면 대처가 영국의 총리로 정식 확정되는 거였죠.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던 오후 3시에 드디어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요. 마거릿 대처는 버킹엄 궁전에서 온 전화를 받고 여왕을 아련하러 갔다 온 다음에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총리 당선 소감을 발표해요. Mrs. Thatcher out onto the doorstep. Where there is discord, may we bring harmony. Where there is error, may we bring truth. Where there is doubt, may we bring faith. And where there is despair, may we bring hope. And to all the British people, howsoever they voted, may I say this, now that the election is over, may we get together and strive to serve and strengthen the country of which we are so proud to be a part. 1979년 5월, 영국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총리가 된 마거릿 대처는 본격적으로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빠르다. 진짜. 마거릿 대처가 영국병 타파를 위해 가장 먼저 목표로 한 것은 파업을 줄이는 거였어요. 당시 영국은 오랫동안 강성노조들의 고질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특히 마거릿 대처가 총리에 당선되기 불과 4-5달 전인 1978년 연말 그리고 1979년 연초 겨울에는 영국에서 역대급 대규모 파업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를 바로 불만의 겨울이라고 부르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당시 파업의 여파가 가장 심했던 분야가 있는데 어디였을까요? 여파가 가장 심한데요? 네. 파업의 여파가? 네. 석탄? 정답입니다. 바로 광부들이 일하는 석탄 광산이었어요.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을 석탄 연료로 사용했다고 해요. 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90% 이상을 석탄 연료로 썼다고 하니까 이제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석탄 광부들의 탄광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 거의 온 나라가 멈춰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냥 일상생활 마비겠네요. 뭐 불도 안 들어오고. 진짜 저기서 파업하면 끝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뗄 수가 없게 되면은 공장의 기계들도 작동을 멈추게 되고요. 또 학교도 난방을 못 하니까 전기도 못 쓰고 휴교해야만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당시 영국의 많은 광산들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광산의 운영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잦은 파업이 발생했던 거죠. 쉽지 않네.
마가렛 대처는 어떻게 대처를 했죠? 네, 마거릿 대처는 상당히 과감하고 치밀한 방법들을 썼는데요. 전국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탄광 20군데 정도를 과감하게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2만 명의 광부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당연히 대처 결정에 반발하겠죠. 탄광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마거릿 대처는 이 파업이 길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철저하게 대비해둔 상황이었죠. 파업이랑 상관이 없는 비노조원, 운수 노동자들을 확보해서 석탄을 나르는 일에 대비를 하기도 했고요. 파업 기간 동안 사용할 석탄을 미리 전국의 발전소에 충분히 실어놓기도 했고, 또한 석탄 대신 석유를 사용하도록 발전소 발전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고, 또 유사시에는 석탄을 해외로부터 긴급 수입할 방안까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한 거네요, 파업에.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철저히 뭐 준비를 한들 이 파업이 더 점점 더 확장되고 이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처한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파업을 진행하던 시위대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심지어 경찰 기마대를 투입하기도 해요. 결국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강력한 충돌이 발생했죠. 그래서 기마대를 투입한 마거릿 대처한테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에 대응해서 마거릿 대처가 이에 뭐라고 답했는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죄송하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마대가 아니라 탱크를 보내겠습니다. 와, 세네요. 와. 철의 여인이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마거릿 대처는 파업을 벌이는 사람들을 두고서 폭도 혹은 내부의 적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파업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더 크게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What we've got is an attempt to substitute the rule of the mob for the rule of law. And it must not succeed. 마거릿 대처는 탄광노조가 영국 성장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대처와 노조 사이의 대립은 무려 1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파업은 마거릿 대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거릿 대처 이전에는 그 어떤 정치인도 탄광노조 파업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파업노조가 마거릿 대처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크겠지. 또 탱크 보낸다는데 뭐 어떻게. 아니, 1년 동안 임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 받죠. 네. 그리고 석탄이 일반 시민들한테 언제 제일 필요할까요? 겨울. 겨울. 아, 여름이 왔구나. 그렇죠. 계절이 지났어. 네. 바로 여름이 와서 날씨가 더워지는 바람에 석탄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탄광노조는 별로 얻은 것 없이 오히려 노조원 절반을 잃어버린 채 파업을 종료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대처는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그건 바로 공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한 겁니다. 아, 팔아버렸어요. 네. 쉽게 말해서 국가의 돈으로 운영하던 산업체들을 민간 기업에 판 거죠. 경제. 그럼 마가렛 대처의 그 정책으로 다 민영화 시켜가지고 뭐 이득을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굉장히 규모가 큰 국유 기업들을 매각해서 얻은 총수익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가늠이 안 돼. 조단위 아닐까, 조단위? 진짜 조단인 거. 약 334억 9,700만 파운드로 한화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141조 4천억에 해당되는 돈이었죠. 와. 그래서 이렇게 민영화를 통해서 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그동안 시달려왔던 부채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되죠.
노라 기자님,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민영화를 했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기업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영화를 하지 않고 국유화를 했을 때는 이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서비스 요금을 낮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이제 다 정상화가 되면서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가 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를 민영화하자, 공영화하자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민영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극대화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국가 소유였던 산업체들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실직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네,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한때 실직자가 300만 명 이상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심지어는 대공황 시기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자 수가 대처 정부 시기에 나왔던 거죠. 불만이 많이 쌓이겠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마거릿 대처가 추진한 민영화에 대해서 영국 사회는 어떤 평가를 했을까?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만평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뭘 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철의 여인 그 아이언과 그 다림질 다림이라는 얘기 뜻이죠. 뜻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 그래서 이 만평은 이제 마거릿 대처는 실업자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She stopped Britain going bust and turned things round and made it possible to govern Britain again. Margaret Thatcher embodied a great evil, and indeed, you know, it wasn't just the miners; it was the entire working class of the country, which has suffered from her policies.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대처를 보고 영국병을 타파한 능력 있는 총리라고 지켜 세우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영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신자유주의의 마녀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대처의 입지는 보수당 당내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었어요. 손 놓고 있었다가는 이제 다음 총선도 치러야 되는데 패배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마거릿 대처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죠? 그것은 바로 영국이 약 13,000km나 떨어진 포클랜드 제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당시 경제 위기에 영국이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국방비를 삭감한 것이 계기가 돼요. 국방비 예산 삭감으로 포클랜드 제도 근처를 순찰하던 인듀어런스호라는 배가 철수돼요.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러한 움직임을 영국이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아르헨티나의 어지러운 국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삼게 되는 거죠. 포클랜드를 노린 거구나, 아르헨티나가. I must tell the House that the Falkland Islands and their dependencies remain British territory. No aggression and no invasion can alter that simple fact. The government has now decided that a large task force will sail as soon as all preparations are complete and will leave port on Monday. 마거릿 대처는 항공모함 2척, 그리고 7척의 구축함을 주력으로 하는 해군 기동부대를 포클랜드 제도로 출발시킵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최대 규모 함대가 출동한 것이었고요. 큰일 났네. 네,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건재한 영국의 국방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저는 뭔가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철의 여인이잖아요. 예, 실제로 점점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돼 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지하 벙커를 방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대전에서도 영국이 승리했듯이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전쟁은 2달 만에 영국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 침체 그리고 영국병을 겪으면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영국 사람들은 오랜만에 강력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마거릿 대처는 한순간에 영국 국민이 가장 미워하는 마녀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마거릿 대처의 지지율이 치솟았어요. 포클랜드 전쟁이 승리한 후에 다음 해인 1983년에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전체 650석 중에 보수당이 총 397석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의석을 가져간 거죠. 운이 되게 좋았다. 예,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58세의 나이에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을 정면 돌파하면서 두 번째로 영국의 총리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파업 진압과 민영화에 이어서 마거릿 대처가 선택한 방식은 바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겁니다. 당시 영국의 복지 정책을 대표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요람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국가의 복지 정책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뜻인데요. 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만큼 당시 영국에서는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의료보험도 실시를 하고 완전고용이 실현이 되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주택을 확대하고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영국 정부는 당연히 이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만 거의 한 45.7%, 거의 절반 가까이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해요. 45.7% 되게 높네요. 근데 하지만 교수님, 근데 복지라는 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를 무조건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처가 생각하는 복지는 조금씩 다른 의미였어요. 이 마거릿 대처가 복지 정책에 대해 한 말이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은 국민의 의지를 꺾는 나쁜 정책이다. 복지는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즉 국가에서 무조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마련해주는 게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대처는 한 개인도 자본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정책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줄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에서 값싼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는데 대처는 이 공공주택들을 개인에게 매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최대한 70% 정도까지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공공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고 결국 마거릿 대처가 자신의 임기 동안 공공주택을 매각해서 판 수익은 총 176억 파운드 상당의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72조 원의 가치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한 사람한테 이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했고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거권이 좀 더 불안정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훨씬 계속 그렇죠. 심해졌겠네요. 네. 당연히 반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구입해서 부자가 될 기회를 얻기도 했고요. 결국 이제 마거릿 대처의 정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나오면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그 셜록 같은 데에서도 셜록 만나본 사람 중에 마거릿 대처가 제일 거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리포터 보면 마거릿 세계에서 그 총리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배경이 마거릿 대처 총리 배경이에요. 진짜? 네. 이런 거 모르고 봤네. 근데 언급 많이 되는 만큼 그 정도로 정치 역사에 진짜 거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상징적인 그런 진짜. 얘기 나오잖아요.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마거릿 대처는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또 영국의 확실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어요.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되고 1년 후인 1980년에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22%나 됐다고 하는데 6년 후인 1986년에는 5%로 급감했죠. 와, 잘 잡았네요. 네. 이런 이제 경제 발전 효과가 수치로 드러나자 다음 해인 1987년 마거릿 대처는 62세의 나이에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됩니다. 대박이다. 이로써 마거릿 대처는 영국에서 최초이자 역사상 유일하게 총리를 3번 역임한 여성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된 후에 강력했던 마가렛 대처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유럽 공동체에 대한 견해 차이였죠. 당시 유럽의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공동체를 확대하려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 공동체인 EC는 오늘날 유럽연합인 EU의 전신이죠. 이때 영국은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당마저 유럽 공동체에 영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그동안 유럽 공동체에서 영국이 돈을 너무 많이 낸 반면 이득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보수당과 정부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Mr. Delors, said at press conference the other day that he wanted the European Parliament to be the democratic body of the community, he wanted the Commission to be the executive, and he wanted the Council of Ministers to be the Senate. No, no, no.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러한 차별적인 정권에 대항하자는 의미에서 남아공과의 무역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마가릿 대처는 남아공과의 무역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손해가 크다라고 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남아공과의 무역을 이어가기를 주장해요. 그러면 그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묵인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의견은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에서도 별로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본래 영국의 헌법상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인 입지에 조금씩 흠집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자님, 이때 그 마거릿 대처의 태도가 비난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마가렛 대처의 아들이 마크 대처가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 이제 아들 때문에 대처가 무역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고요. 이 아들은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다녀서 마가렛 대처의 명성에 먹칠을 많이 했는데요. 석유 관련 이권을 탐내서 적도기니의 쿠데타를 지원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이런 일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마거릿 대처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에 결정적으로 마거릿 대처의 평판을 바닥에 떨어뜨린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 보유량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 인두세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거릿 대처의 생각은 이 인두세 세금을 최소치로 책정을 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기여를 하자. 공평하지가 않지, 그게.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된다.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요. 결국에 이제 1990년 3월에는 인두세를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요. 100명이 넘는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이 세금 제도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Yes, sir. If they had their time again, her honourable friends would vote for the poll tax. Absolutely right. 하지만 보수당 안에서도 대처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악화된 여론 그리고 당내 평판 때문에 마거릿 대처는 1990년 65세의 나이에 총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re leaving Downing Street for the last time after 11 and a half wonderful years, and we're very happy that we leave the United Kingdom. 피터 씨, 이제 마가렛 대처가 은퇴 후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대부분 서민들은 되게 환호했죠. 그 마가렛 대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동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멀쩡한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떤 거는 목도 잘렸고 어떤 거는 달걀 맞았고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약간 서민들이 미워하는지 보여주죠. 네, 은퇴 후에 이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연설을 하러 다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어요. 하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12년 후 77세에 뇌졸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조용히 투병 생활을 하던 마거릿 대처는 결국 2013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거릿 대처가 죽은 후에 영국 내에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은 국장의 버금가게,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한편에서는 마거릿 대처가 죽자 사람들은 마녀가 죽었다라면서 축하 퍼레이드를 열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영국 아이튠즈 음원 차트에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악한 마녀가 죽었을 때 축하곡으로 쓰던 노래 딩동 마녀가 죽었다라는 노래를 몇십 년 만에 역주행시켜서 아이고, 진짜 미움을 많이 받으셨네. 네, 사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반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정말 갈리네요. 극명하게 갈리는. 하지만 그만큼 마거릿 대처가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Let us stand together and do our duty, and we shall not fail.